10강 일제강점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는 크게 무단통치, 문화통치, 그리고 황국신민영 정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무단통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무단통치는 헌병경찰 통치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를 하는 최고 기구가 조선총독부인데 이게 원래 어, 일사조약 때 통감부 설치하고 외국교원을 박탈당했는데 이 통감부가 조선 총독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의 권한이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군 통수권,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가진 절대 권력을 가진 총독이죠. 그만큼 우리 조선인들을 괴롭히려고 거의 작정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 헌병분대하고 파출소, 경찰서, 주재소 이렇게 많은 기관들을 둬서 한국인을 철저히 감시하고 억압했어요. 그리고 신문지법이 중요한데 전기 강행물의 발행을 허가제로 바꿨는데 원래 허가제가 아니고 그냥 막 발행해도 됐었어요. 그냥 신문지법이 그러니까 원래 애국 신문들이 많은데 황선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나 이런 게 많은데 이걸 꼭 허가제로 바꿔서 허가 받은 것만 그 간행을 하게 했고 허가 받았어도 그거에 대해서 정관이나 폐지, 그러니까 정관은 잠깐 그 간행을 멈추는 거고 폐지는 아예 못하게 하는 거고 이런 걸 규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가 받아도 이 폐지를 당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어, 토지조사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실시됐어요. 이게 어 이게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됐는데 이게 도지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토지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 이게 농민하고 지주가 있으면 농민의 도지권을 무시하고 지주만 인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도지권을 갖지 못한 농민들은 수작농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떠돌아다니는 농민이 되거나 아니면 지주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지주만 위한 그런 토지 조사 사업이었고 그리고 동현척식 주식회사라고 이게 1908년에 세워졌는데 이것도 이 토지를 가지려고 일본이 세운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국유지나 매립지나 이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땅을 이 회사가 거의 가져갔어요. 토지권을. 그리고 이거 자기가 자기 토지라는 걸 증명해야 돼서 그 신고를 해야 됐는데 신고 기간이 짧고 그리고 신고 절차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이 수작농으로 전락이 됐어요.
이게 1910년에 화세령이라고 일본이 또 이런 법령을 제정했는데 회사나 뭐 공장을 세울 때는 일본 정부에 그러니까 총독부에 신고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원래 신고나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데 이걸 또 허가제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토지조사 사업처럼 이게 신고 기간도 짧고 이게 절차도 어려워서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의 그 회사들이 일본한테 넘어갔어요. 그리고 인삼이나 소금이나 철이나 이렇게 중요한 자원들을 전매제대로 실시해가지고 다 가져갔어요. 일본 놈들이. 그리고 1917년부터 35년까지 임야조사 사업이라는 걸 실시했는데 이게 대규모의 그 국유림 그러니까 나무나 그 광속물이나 이렇게 지하자원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나무나 광물이나 지하자원이나 이런 걸 다 뺏으려고 실시한 거예요. 어, 이게 그 무단 통치 시기 때 대표적인 그 항일 단체인데요. 이 독립의군부는 원래 고종의 밀지를 받은 최익현이 제자를 한 명 뒀는데 이 제자한테 또 밀지를 건네줘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그러니까 이 복벽주의가 새로운 왕실을 세우다는 그 이념이에요. 그래서 독립의군부가 그 1912년에 결성이 됐는데 이게 고종한테 그 밀서를 최익현이 보내고 또 제자한테 보낸 게 그리고 또 그 밀서를 다른 이 독립의군부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고 이 거사를 일으키려다가 일본 그 총독부한테 걸려가지고 결국 이 단체는 해산이 됐고요. 그리고 대한건국회는 이 무당통치 시기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단체 중 하나인데요. 얘네는 그 근대 공화국의 수립을 목표로 했어요. 그러니까 법치주의 이념을 많이 따랐고요. 하지만 이것도 그 의견이 많이 갈리고 나중에 일본한테 걸려서 이것도 결국 해체가 됩니다. 이 북한도 남만주, 러시아, 미국 이 네 나라에서 또 그 의병 활동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네 나라에 대해서 우리 그 동포들이 자치기구를 세웠는데 남만주에는 신흥학교라고 세웠고요. 북한도에는 단체들이 너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게 서전서숙 같은 것들이 있고 러시아 그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 신안촌이 건설됐고요.
미국 그 하와이, 원래 하와이였는데 미국으로 옮겨가지고 대한인 국민회라고 그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우리 동포들이 대한 독립을 위해서 많은 힘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1 운동을 계기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는데 이거는 민족을 분열한 통치가 이게 실상 이 민족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을 분열하려는 통치였고요. 이거는 그 3.1 운동 이후로 그 중일 전쟁 전까지 한 20년 약 20년 동안 이 문화 통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원래 관리를 한국인은 안 세우고 오직 일본인만 세웠는데 관리도 한국인을 세워주고 이게 되게 그 원래 신문지법도 폐관하고 원래 일본 말만 쓰게 했는데 우리말도 쓰게 해주고 이렇게 많이 해줬지만 그리고 필수 과목이 일본어였는데 한국어도 포함시키고 약간 좋은 정책들도 많이 했지만 이때 일제가 치안유지법 1925년에 실시하는데요. 이 치안유지법이 뭐냐면 그 만주나 국내 말고 국외에서 활동하는 그 우리 항일 동포들이 주로 만주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일본에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국내랑 가장 가까운 게 중국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 만주에는 중국인들이 있으니까 일본 근데 또 일본이랑 중국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편먹으면 안 되니까 이 치안유지법이 그 중국인들한테 누구든지 중국이랑 협정을 맺어가지고 좀 친하게 됐어요. 일본이랑 중국이랑. 그래서 중국 그 군인들이 누구든지 우리 동포들을 사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포들을 탄압하려고 지은 법이죠. 그리고 이때 산미증식 계획이라고 1920년부터 34년까지 실시하는데 원래 이걸 이 배경을 알려면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이걸 실시한 이유를 알려면 원래 1차 세계대전 때 연맹국하고 그 동맹국하고 나눠졌는데 일본도 연합국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원래 1차 세계대전 참가하기 전에도 많은 전쟁 참여해가지고 돈이 없었고 또 식량도 부족했어요. 거의 다 이 세계대전까지 참여해가지고 돈이 쌀하고 이게 없어졌는데 이걸 실시함으로써 그 쌀이 있으면 이게 쌀을 생산하는 양이고 수출하는 양인데 원래 수출하는 양이 더 많아야 돼요. 근데 이걸 실시함으로써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쌀 그
수공업이 망가지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걸 쌀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가지고 일본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전체적인 생산량은 늘었는데 뺏긴 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어, 3.1운동 때문에 일제가 통치 정책을 바꿨을 정도로 3.1운동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게 시작된 배경이 뭐냐면요. 먼저 2월 8일 날 일본에서 일본 도쿄에서 일본 도쿄에서 2월 8일 날 일본 도쿄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이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들에서도 이렇게 독립선언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때 고종 황제가 서거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게 독살이 됐다는 소문이 국내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반감하고 이게 불만이 폭발 직전이었고 그래서 1919년 3월 3일 날 이게 고종 인산인이래요. 시체를 옮기는 날. 근데 이게 3일은 그래서 이날 거사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때 이 세종교에 대한 대표 인물들이 모여서 다 같이 그 독립선언을 외치고 독립선언서도 낭독하고 이러려고 했어요. 그리고 왜 하필 1919년에 일어나냐면 아까 토지조사 사업이 1918년이 끝나고 그래서 불만이 완전히 쌓였고 그리고 고종까지 죽은 다음에 이 고종이 또 독살됐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1919년에 터진 거죠. 그래서 3.1 운동날 33명의 이 독립선언서에 선언을 작성을 한 대표인들이 원래 탑골공원에 모여서 다 같이 만세 시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대규모 시위로 번질까봐 태화관이라는 요리집에서 그냥 작은 소리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자진해서 체포됐어요. 하지만 이걸 또 들은 학생들이 서울 시내로 나와가지고 만세 시위를 계속 불렀고 이게 점점 퍼져나가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이걸 단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는 1단계 때는 그냥 단순히 그냥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냥 서울에서만 만세 시위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게 전국에서 실시가 되고요. 점점 이게 과격화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게 실제로 운동이 된 거죠. 독립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동자들이나 농민이 파업도 이때 많이 일으키고 점점 갈수록 그리고 일본이 솔직히 너무 과잉 시위로 했어요. 그냥 만세 시위에 태극기 들고 그냥 뛰어나가는데 다 총 쏘고 죽여가지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농민들하고 노동자하고 힘을 합쳐서 무기를 가지고 일본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싸웠죠. 그래서 일본이 얘네를 이런 식으로 다스리면 안 되겠다 해서 문화 통치로 바꾼 거예요. 이 3.1 운동의 의미가 아주 큰데요. 우리나라 최대 대규모 민족 운동이고요. 그리고 이게 중국의 우사 운동이나 인도의 반영 운동, 그러니까 영국에 반대하는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우사 운동이나 인도의 반영 운동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쳤고 다른 약소국들에 대한 민족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이게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세워지는데 원래 서울에 항선정부 있고 러시아에도 대한민 국민회가 있고 만주에도 또 다른 단체가 있는데 이걸 다 상하이의 단체를 하나로 통합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상하이에 1919년 9월에 세워져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시예요, 임시. 이승만이고 국무총리가 아니라 총리가 이동이라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게 또 삼권 분립에 기초된 기구였고요. 그리고 연통제하고 교통국이라는 걸 실시했는데 이건 임시정부의 비밀 연락책이고요. 그래서 이 연통제를 통해서 다른 국 외에 있는 그 항해일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이고 이 교통국은 이것보다 상위 체계에 있는 그 단체고요. 그리고 또 독립공채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회원들한테 돈을 걷기 위해서 발행한 것이고요. 의원금도 걷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1896년에 서재필이 독립협회를 지었고 독립신문이랑 착각하면 안 되고요. 이건 여기서 만든 거고 그리고 여러 사료들을 편찬했고 한일관계 사료집이라고 이런 것도 많이 편찬했어요. 그리고 주로 외교 활동에 힘을 썼는데 그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이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 전쟁 그 부상금 문제나 영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회의인데 여기에 대표로 김규식을 파견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구미위원부나 다른 나라에 다 부서를 둬가지고 여러 나라들과 외교 활동을 벌였고요. 근데 이게 잘 나가다가 나중에 개조파하고 상조파로 나뉘는데 창조는 아예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거고 개조는 원래 있는 것에 약간 고치자. 그래서 이게 임시정부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아니 필요 있다 이렇게 나뉘는 건데 아예 이건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기구를 아예 새로 만들자는 게 창조파의 주장이고요. 여기서 약간만 위치는 바꿀 필요 없고 정책이나 이렇게 기구명이나 행동을 바꾸자는 걸로 나눴어요. 이거는 중일전쟁부터 그 태평양 전쟁 끝날 때까지 약 8년 동안 한국 심해 정책을 일제가 실시하는데 어, 이렇게 궁성유배나 황공유배나 심사참배 궁성유배는 그 일본 쪽으로 항상 아침에 인사를 하는 거고요. 황공유배는 그 일본 황제가 있으니까 맨날 절을 올려라 그런 말이고 그리고 심사참배는 그 나라마다 아니 우리 조선 대한민국 안에 여러 개의 신사를 둬가지고 항상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실시했고요. 그리고 한국신민서사라는 것을 암송하겠는데 이게 나는 대일본 제국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일본에게 완전 충성을 바치도록 맹세하도록 만든 거고요. 그리고 아예 조선말을 못 쓰겠고 그리고 그 조선말로 된 신문이나 여러 책들도 다 폐간시키고 일본말만 쓰게 했어요. 그리고 남면 부양 정책이라고 실시했는데 남쪽에는 면공업을 주로 하고 북쪽에는 질이 된 양이 많은 공업을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남쪽에는 주로 그 면공업 살을 옷을 만드는 걸 주로 했고 북쪽에는 중화학고업이나 이렇게 좀 기술이 많이 되는 정책들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얘네가 일본이 뭐 위안부까지 이렇게 징용제 이렇게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많이 하고요. 결국 1941년에 얘네가 태평양 전쟁까지 그 미국과 전쟁을 일으키고 얘네가 제2차 세계대전까지 참여해가지고 결국 1945년에 결국 전쟁에 패해가지고 결국 완전히 황복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8월 15일 날 완전한 광복을 얻게 되죠.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